영. 문제 설정하고 풀고 오늘은 후강을 나갈 거예요. 지도 빠시게 나갑시다. 왜냐? 우리 다음 시간에 금방이에요. 자, 거기 138페이지를 잠깐 일단 8쪽부터 한번 문제 풀고 실습해 봅시다. 자, 여기 1번 DNA와 관련된 설명을 모르는 걸 골라라.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장 동그라미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체 형태를 결정하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DNA 특정 부분이었고 유전자는 효소 및 다양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정답은 그네드 5번. 자, 붉은색 꽃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DNA죠. 그래서 DNA에는 B, 이 꽃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맞고요. B는 흰 색소를 지금 얘는 효소에서 그죠? 흰 색소를 붉은색 색소로 전환시키는 단백질입니다. 주성분이 단백질 효소 맞고 만약에 이 A에 이상이 생겨서 B가 합성되지 못하게 되면 흰 색소를 붉은색 색소로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흰색이 나타날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DNA가 전차 과정에 의해서 RNA가 되고 RNA는 번역에 의해서 단백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차 과정은 색소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은 세포질을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A는 RNA, B는 단백질이다 맞고 전차 번역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요. DNA 유전 정보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 DNA상의 염기 3개를 DNA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트리플렛 코드. 그리고 RNA상에서는 코돈이라고 불렀죠. 정답은 4번. 자, 유전적 흐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DNA는 염기의 배열 순서에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DNA 유전 정보가 RNA에 의해서 세포질로 전달이 되죠. 그죠? RNA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DNA상에는 염기 A, G, C, T는 각각 자, T는 RNA에 없어요. A와 결합하는 거는 U, 그 다음에 G는 C, C는 G, T는 A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DNA의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입니다. 이게 DNA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T라는 게 있죠. 자, 이때 4개의 유전부가 있다. 자, 그러면 염기 3개가 하나의 유전부야. 그러면 3개씩 나눠봐.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개의 유전부가 있다. 맞고. 이 DNA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는 염기, 즉 유라실을 5개 갖는다. 그럼 유라실과 결합하는 DNA에는 아데닌이 있겠죠. 아데닌이 총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유라실 몇 개? 3개를 갖는다. 아마도 T 타이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서 유라실 5개라고 오답선지로 나왔고요. 자, 이 DNA로부터는 12개의 아미노산에 관한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유전부가 4개였었죠? 그러면 아미노산도 4개가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한번 적어볼까? 여기에다가 RNA 소열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TNA 그 다음에 AUGC AUGC UAAA 이런 식으로 RNA 가닥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돈이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AUG가 게시 코돈이었어요. 모든 생물에서 공통이었지.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이었습니다. 메사이언인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적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6번. 단백질 합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는 일단 DNA 저장이 되어 있고요. 유전 부호는 3개의 연속된 염기 조합을 이루어지고, 이거 서울 갔다던데? 아니냐? 네. 아, 그래? 교육생이 그러길래, 그래서 저는 앞에 봤지. 아, 서울 간 게 아니었어요? 갔다 왔어. 그랬구나. 음. 139쪽이에요. 자, 밀접은 대부분 생명체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즘 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염기 조합을 물어봤어요. 염기 종류는 4개인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했었지. 그래서 20가지가 아니라 4의 3승에서 총 64가지의 염기 조합이 가능하였다. 이게 64가지의 코돈이었고 이 중에 3개 동결 코돈 UAG, UAA, UGA 4개를 뺀 나머지 61가지가 아미노산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에요. DNA 유전 정보가 RNA 전달되는 과정을 바로 전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사람의 세포에서 DNA로도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한 가닥의 DNA가 A, 바로 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 단백질이 된다 과정을 번역이라 합니다. 자, A는 DNA의 모든 염기 서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염기 서열을 포함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A는 지금 RNA예요. 그리고 DNA에 있는 모든 염기 서열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염기 서열을 포함하고 있다. DNA 상에 있는 T는 포함하고 있지가 않죠. 그지? 그래서 다시 기억번은 모든 설명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가환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사람이니까 가는 속에서 일어나고 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가완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핵막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겠죠. 이제 자 DNA에는 유전번호는 4개가 아니라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답은 2번이고 여기서 이제 모든 염기 서열을 포함하고 있다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그 DNA상에 유전 암호가 있을 때, 유전자가 있을 때 특정 부위만 유전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RNA상에 있는 거는요. 그 유전자에 해당되는 염기만 있는 거야. 유전자가 아닌 아무 의미 없는 DNA상에 있는 염기는 가져가질 않아요. 그래서 뭐 DNA는 모든 염기를 포함하고 있다가 틀렸다. 즉 거기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DNA의 유전자 부위에 해당되는 염기서열만 포함. 안 포화돼 있는 부분만 포함을 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 다 잘라내버려요. RNA가 그러니까 전사를 해서 만들 때 가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유전자부에 해당되는 염기서열만 포함하기 때문에 기억과는 틀린 거예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가는 역시나 전사. 그 다음에 나는 번역이 되고, 여기 보니까 UGGAA가 지금 요 두 번째 가닥하고 T 대신에 유라실만 있는 걸 제외하고는 여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닥은 주형이 아니야. 비주형 가닥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위에 첫 번째 가닥이 전사를 위한 주형 가닥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바로 이 주형 가닥과 RNA가 서로 상호적이죠. 자, 그럼 여기 기억에 대한 연필을 적어보면 이 T 대신에 U, 그 다음에 C, A가 해당이 됩니다. 주형 가닥의 A, G, T하고는 상호적이죠. 그리고 비주형 가닥하고는 T 대신에 U만 다르고 나머지는 일치합니다. 기억에 들어가야 할 염기를 쓰라 그러면은 얘는 UCA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 번은 일단 다 틀렸습니다. 답은 일단 1번과 4번 중에 하나고
기억은 맞죠? 가는 전사, 나는 번역이다. 자,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DNA의 유전부를 물어봤어요. DNA 유전부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A, C라고 해야 합니다. CGG는 그 DNA하고 상부적인 거야. 상부적인 DNA 가닥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RNA의 유전부호는 이라고 물어봤다면 UGG라고 적어줘야 돼. 오케이. DNA상의 유전번호는 ACC고 RNA상에서 유전번호는 UGG라고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아미노산 1을 지정을 할 때. 그래서 RNA를 보고 그 RNA의 상부적인 DNA 가닥에 있는 연기를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1번. 다음.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서술형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나타내었다. 왜 DNA로부터 직접 단백질 합성이 되지 못하는지를 핵막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DNA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DNA는 핵 속에 존재함으로 핵막이 있어. 세포질로 이동할 수 없다. 단백질 합성은 세포질 내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직접 단백질 합성을 못하는 거야. 얘는 못 나와요. 핵공이 있지만 이 핵공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RNA입니다. 그래서 DNA는 나올 수가 없더라.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전사 번역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이거 이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핵 속에서 DNA로부터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전사 과정 후 세포질로 나온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번역에 의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함.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주면 되겠죠. 핵속에서 DNA로부터 RNA를 유전자가 전달되는 전사 과정이 일어난 후 세포질로 나온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번역에 단백질을 합성한다. 옳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실력 붙이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세포 소개관부터 한번 더 볼게요. A는 미토콘드리아 그림 보고 B는 골지체 그다음에 D는 핵 C는 소포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일단 세포벽이 없어요. 모양이 자유롭지 세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 세포이다 맞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무엇에 의해? 세포 호흡에 의해서 이때 에너지는 어떤 형태? ATP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골지체는 소화샘이나 분비샘을 구성, 특히 이제 소화샘, 분비샘에서 어떤 분비가 되는 이제 작용이 활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포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C는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저장이 아니라 얘가 하는 일을 운반이에요. 소포체는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D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가는요. 물질 A, B, C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동물세포 구조이고 기억은 핵이 되겠습니다. 자, A, B, C는 단백질, 탄수화물, DNA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일단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탄수화물이다. 바로 이게 단백질이겠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면서 탄수화물이다. 그러면은 DNA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탄수화물에만 해당되는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A는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고요. C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가의 B DNA는 나의 기억 핵에 존재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 핵을 특징에 따라 구분합니다.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가? 아니요. 바로 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포소기관이 엽록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는 미토콘드리아와 핵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이어서 아니요가 핵이었고 그러면 yes가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죠? 에너지를 생성하는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A에 해당될 수 있고, 기억 미토콘드리아에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얘가 대표적인 세포 호흡 과정이었죠.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 물질이 산소를 이용하여 CO2와 H2와 같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었고요. 엽록체 니은에서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의 형태로 화학에너지를 전환을 시켰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명을 통한 물질의 추리. B는 인지질이었고 이게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구성되었죠. A는 바로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단백질이니까 세포 내에 있는 리보솜에서 합성되죠. 이게 바로 번역 과정이었지. 이온과 전하를 띠는 이온과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은 직접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A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걸 우리는 막 단백질을 통한 이동, 촉진, 확산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정리도 맞고요. B는 인지질은 소수성인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이중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왜냐? 이 머리는 친수성이었고 꼬리가 소수성 꼬리였는데 세포의 안과 밖은 모두 물과 접해 있으므로 머리가 양쪽으로 배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성 꼬리끼리 마주보게 되는 이중층 구조를 이루더라.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5번 넘어가 되겠죠? 자, 그림 가와 나는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이다. 가는 직접 통과하고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하죠. 얘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촉진, 확산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 소모가 없었어요. 자, 산소 분자 글리세롤과 같은 물질은 산소는 일단 분자가 작은 기체 분자고 글리세롤은 지용성이야. 얘네들은 인지질 이동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그래서 가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나는 농도가 이제 틀렸죠? 저에서 고가 아니라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일단 다 틀렸어요. 가와 나는 모두 자, 고에서 저로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4번.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류에 각각 식물세포를 넣었다. 그러면 가는 부피가 일정합니다. 등장에 그다음에 나가 등장해 그리고 가는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죠. 그래서 얘는 빵빵하게 부풀었어요. 그래서 저장액에 넣었을 때고 이거를 우리는 팽
윤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긍정액은 in은 out이 똑같았고요. 그다음에 고정액은요,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바깥쪽이 농도가 높아서 세포 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때를 세포 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떨어져 나온다. 원형질 분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가는 고정액이 아니라 저장액에 넣었을 때 관찰되는 모양이다. 시렸고 세포의 농도는 다보다 나에서 높다가 아니라 다가 그거죠. 그죠? 설탕 용액의 농도는 바깥쪽은 다가 나보다 더 높지. 그래서 니은을 틀렸을 때 정답은 디귿. 다에서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다음. 물질재산으로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고분자화합물입니다. 여기에서 CO2, H2O, NH3로 분해되는 과정, 이화작용이었고, 얘는 반대죠. 합성되는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가 과정에 의해 저에서 고가 아니죠. 얘는 나 과정에 의한 설명입니다. 저에서 고로 합성되는 것, 동화. 자, 동화 과정은요, 동화 작용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이었고, 이화 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나화 과정에서, 동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흡수 일어납니다. 이해 맞고요.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동화 작용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나는 단당류와 아미노산과 같은 단위체 저분자가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중합체로 만들어지는 합성되는 거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동물에서도 식물에서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니은이 자,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에 따른 에너지 변화이다. 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는 이화 작용이 일어날 때고 바로 이 C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반응열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액티브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부터 시작되는 언덕이에요. A는 길어요. 크죠? 그래서 얘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B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짝지은 것은 효소 있을 때는 바로 B, 효소가 없을 때는 A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백설션토까지 보고 진도 좀 나갈게요. 뒤에는 공통으로 안된 것 같아요. 너무 기억 싶었어요. 그다음 쪽에 생명 파트. 그래서 그죠? 그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 숙제로 그냥 내줄게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자. 자, 이제 관자들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효소에 대한 실험이에요. 관자들에 있는 효소는 알고 있으세요.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가 하는 일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를 촉매하는 요소를 썼어요. 크기 모양이 동일한 두 개의 거름종에서 준비한 뒤 하나에다는 이제 감자즙을 다른 하나는 증류수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두 개의 시험과 A비를 준비하고요. 감자즙을 적신 종이 이제 거름종의 조각 A에다가 증류수를 적신 조각은 B에다 넣고 똑같이 5%의 과산화수소 100ml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시험관 A에 들어있는 거름종 종이 이제 조각 주위에 기포 바로 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거름종이를 떠오르게 해요. 하지만 B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아주 느리게 떠올랐다. 그래서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촉매 역할을 썼습니다. 보기 기억번 맞고요. 얘는 수소가 아니라 산소입니다. H2O2가 H2O와 O2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네, 수소 아니고요. 자, 시험관 B에서 과산화수소 농도를 높이면 시험관 A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반응물의 농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효소가 없으면 활성 에너지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번도 틀렸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 지나셔야 되는 겁니다. DNA는 유전 물질로서 역할을 하고요.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특정 위치에는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자, 핵 속에서는요, 힐스톤 단백질을 담고 있는 풀어지는 염색성 형태로 존재합니다. 염기는 U가 아니라 AGC, T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기억 과정은 전사, 핵 속에서 일어나고, 미은, 번역은 세포질 내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자, 기억 전사 과정에서 DNA의 염기 타이밍은 RNA 염기 U로 전사된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DNA 타이밍이 있다. T가 있다. 그러면 RNA 상에서는 A하고 상호적인 수소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U가 아니라 A로 전사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기억권 틀렸고요. 니은 과정, 번역 과정에서 연속된 RNA 염기 3개가 연속된 RNA 염기 3개 밑줄 긋고 코돈이라고 합니다. 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했죠. 저산의 핵속에서 그다음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정답은 5번. 자, 유전부. DNA 유전자 부위에 존재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죠. DNA 트리플렛 코드를 의미하고 리보솜은 RNA에 있는 염기 서열, 코돈을 인식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유전부호라더라도 각 생명체마다 합성하는 단백질이 다를 게 아니라 서로 같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응용한 게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을 시켜서 대량으로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지. 그래서 이런 64개의 유전 암호는 모든 생물에서 공통이었어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모든 생물들이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서 진화되어 왔다라는 것까지도 봤었고요. 자, 완두 모양 유전자와 완두 색깔 유전자에 의해서 완두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DNA상의 모양 유전자가 있었고 DNA상의 색깔 유전자가 있었어요. 각각 모양과 색깔을 나타낸 단백질이 형성이 되어서 둥근 모양과 황색의 완두가 나타나게 되었다. 보기 기억번. 각각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형질이라는 것은 특징입니다. 즉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은 DNA에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 모양 유전자가 있는 곳과 색깔 유전자가 있는 곳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각각의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완두의 형질이 겉으로 드러났죠. 이게 이제 표현되었다. 이 모양이 둥글고 색깔이 황색 완두이다라고 쓰면 이제 표현형이라고도 합니다. 얘도 맞아요.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의 각각 생성된 단백질은 아미노산 종류수, 계열 순서가 모두 다르겠죠.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어떤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정보 흐름입니다. DNA로부터 전사, RNA로부터 번역. 자, 이때 이 RNA 엽기체를 보니까 AAG. 그러면 얘랑 지금 상호적인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DNA 바닥은 주형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엽기 적을 수 있겠지? CCT에 해당되는 상호적인 엽기는 GA가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DNA는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 라이신, 그다음에 이렇게 알부민, 알부민에 대한 DNA 유전 정보 쓸 수 있겠죠. 트리플 코드는 CC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 다음 하나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막에 의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핵막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핵속과 그다음에 세포질을 분리해주는 거는 핵막입니다. 세포막은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을 분리해주는 막인 거예요.
틀렸고, 아미노산 기억은 알부민이다. 자, GGA라고 되어 있죠. GGA. 알부민, 여기 GGA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기억 또한 알부민이 해당이 되겠죠. 은 3번. 네, 서술형. 까지 적어보고 봅시다. 15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입니다. 자, 김장하기 전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요. 그래서 배추에 숨을 죽게 한다. 배추로부터 소금물 쪽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많죠.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3투였고요. 식물에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식물이 말라 죽게 된다. 왜? 식물 내보다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말라 죽게 되겠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런 현상은 삼투 현상이고요. 삼투 현상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모두 세포 내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많아 뭐랄까 나타난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은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다랑 아가에 각각 알맞은 걸 쓰시오. 가는요, 일단 핵. 순서대로 적어봐. 나는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엽록체. 그 다음에 다는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라는 세포질이 흩어져 있거나 마의 표면에 있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리보솜. 무엇의 표면에 마는 소포체. 그리고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말을 통해 운반이 되며 자, 발을 통하여 분비, 바로 골지체. 순서대로 핵, 연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자, 서로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는 원리를 유전부와 관련되어 설명하시오.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모든 생물에서 유전부는 공통이다. 공통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모두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DNA 이중결합 중에 한쪽 가닥 연기소에 다음과 같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쓰기만 하면 됩니다. A하고 결합하는 건 T, 그리고 이거는 DNA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쪽 가닥은 DNA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T를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T, A, C, G, G, T, C, A, A, G, C, C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만약에 RNA 가닥을 쓰라 그러면 T 대신에 U만 적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46쪽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150쪽 11, 12, 13, 14, 15 이렇게 11에서 15번까지 문제 풀어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쌤이 2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 이제 변화와 다양성 보시기.
자, 이 타이밍에 잠시 휴식 갖고 진도 나갈게요. 그래 나을 것 같아. 오늘 25, 26강 두 개 나갈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네, 잠시 휴식 후에 그만 휴식하고 뒤에 진도 나갑시다. 자, 이제 우리 슬슬 해볼까요? 넘어가. 노트 25 진화와 자연상태 그리고 26 생물의 다양성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필요한 거 짧게 없는 거 여기다가 적어보고요. 그리고 쭉쭉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거기 필요한 거가 진화란 무엇인가 볼게요. 진화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생물의 변화 과정을 진화라고 하고요. 개체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 간의 차이를 변이라고도 부릅니다. 변이라는 거는 이 차이야, 차이. 종이 같아요. 같은 종 내에서 개체 간의 습성, 형태와 같이 성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요. 이제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눠보았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 환경 차이에 의한 변이는요, 자손 세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동일한 나무에서 빛의 양에 따라 잎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나무에서 이제 위쪽 상층부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그런 경우에는 잎의 모양도 넓이도 좁고 두껍게 발달돼요. 이제 이걸 양엽이라고 하거든. 그런 반면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늘이 생겨요. 빛의 세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잎이 보다 넓고 두께가 얇은 음엽이 발달되어 있거든. 이런 거는 환경에 의해서 적응한 결과 나타난 변이야. 근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변이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손 세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요. 달팽이 껍데기에 있는 폐가 무늬, 색깔 뭐 이런 것들은 개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거기 보면 봄에 태어난 나비와 여름에 태어난 나비는 이제 어떤 시기를 번데기를 거쳤냐에 따라서 뭐 크기라든지 이런 무늬의 화려한 거, 색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환경적인 거고 정상사자와 백색증사자, 뭐 호랑이도 백호라고도 부르죠. 이 백색증이라는 것은 알비노입니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요소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피부 색깔이나 털 색깔이 하얗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유전적 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화론을 여기에서는 다윈의 지금 자연 선택설만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진화론을 한 이제 세 가지 정도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다윈 이전과 다윈 이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다윈 이전에 첫 번째 라마르크의 융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진화 파트에서 한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용불용설이야. 용은 쓸 용이야. 쓰는 것은 발달을 하고
불용은 쓰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라는 게 바로 용불용설이에요. 다윈 이전입니다. 라마르크는 그래서 이 용불용설은 후천적으로 내가 계속 써. 이거를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져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가 기린이죠, 기린. 그지? 그러니까 기린이 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은 목이 굉장히 긴 이제 동물 중에 하나인데 라마르크가 주장을 하기는 원래는 기린 목이 짧았다. 원래 기린 목은 짧았대요. 그럼 이제 기린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나뭇잎을 이제 뜯어먹고 살아. 그러다가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이나 풀들을 다 먹고 나면 높은 부위에 있는 높은 나뭇가지에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쳐갖고 느린 거야. 그래서 목이 길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위쪽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길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이 목이 긴 기린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이렇게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요. 획득 형질은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이 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흔한 게 그죠? 만약에 쌍꺼풀이 없어요. 나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했다. 뭐 배우자도 없다. 둘이 무조건 없어. 근데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 자식은 쌍꺼풀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가 열성이거든. 근데 내가 쌍꺼풀이 없지만 이제 요즘에는 뭐 그건 성향의 추격을 끼지 않죠. 그제? 쌍수를 했단 말이지. 아, 난 안 했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생겼어. 정말이에요. 자, 쌍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편은 사실 쌍꺼풀이 있는지 알았는데 결혼한 후에 아기가 쌍꺼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길 리가 없어. 왜? 은느님이 나에게 주신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으니까요. 그지? 막 뭐 왼손 투수 많지 않잖아. 자꾸 왼쪽 팔을 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왼쪽 팔이 좀 더 길어졌어. 근데 내가 왼쪽 팔이 길다고 해서 자식도 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이 라마르크의 용부정설의 한계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르크는 최초로 진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을 받아요.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윈이란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 얘는요,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다양한 개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개체들 중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개체가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는 게 이제 자연에 의해서 택배였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얘네들이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이 반복이 되어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라마르크의 용 부정설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목의 길이가 다양한 기린이 있었다. 기린이 존재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먹이를 막 먹다 보면 뭐 가까이 있는 먹이를 가장 먼저 섭취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위쪽에 이제 높은 나뭇가지에 있는 이파리만 남게 된 거야. 그러면 그쪽에 뭐 이제 입이 닿지 않은 생존에 불리한 목이 짧은 길이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목이 짧은 길이는 죽고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길이는 생존하였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반복하여 결국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 또한 이때는 이제 그럴싸하다라고 받아들여졌지만 하나 한계가 있었어. 첫 번째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이때는 유전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개체 간에 다양한 기린들이 존재하는지, 즉 개체 간의 성질의 차이가, 즉 변이라는 게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체 간의 성질 차이,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원인과 즉 변이의 원인과 이 성질이 어떻게 해서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지 전달되는지 유전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다양한 애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양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예요. 이 이후에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밝혀냈거든. 다윈은 거기까지 남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의 순서는 여러분 시험을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진화 과정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자, 첫 번째 많아요. 과잉 생산을 합니다. 이때 이제 과잉 생산에는 개체 수도 많고 다양한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체 간에 변이가 생기고요. 이때 이 변이에 따라서 형질 차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은 다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환경에 있어서 생존을 놓고 경쟁합니다. 생존 경쟁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서 자연 선택이 되겠죠. 이 자연 선택은 다른 말로 적자 생존이라고도 합니다. 그 환경에 적응한 애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살아남은 개체가 자신의 변이를 물려받은 자손을 계속해서 남기겠지. 그로 인해 결국 종의 분화 혹은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이때 이 종의 분화라는 거는 기존의 종과 다른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순서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종의 분화의 진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반드시 알아둡시다. 세개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현대는 어쩌냐? 다윈 이후에 현대 진화론은요. 세 번째. 현대 진화론은 이 다윈에서 주장하는 자연 선택과 사실 라마르크 이용 불용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돌연변이설도 있어요. 돌연변이 즉 어떤 유전자 혹은 염색체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돌연변이 그 다음에
격리설이라는 게 있어. 지리적인 격리, 물리적 장벽에 의해서 격리가 되어가지고 서로 교배를 못해. 혹은 생식적인 격리, 뭐 수정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번식하는 시기가 달라. 그래서 서로 교배를 못하는 생식적인 격리로 서로 다른 생물로 진화하는 이 격리 등을 모두 종합합니다. 종합하여,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진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바로 현재예요. 그리고 이 진화는 반드시 한 개체의 변화가 아닌, 만약에 한 종류에서 내가 만약에 성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건 진화가 아닌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한 개체의 변화가 아닌 개체가 속한 아닌 개체가 속한 집단의 변화로 설명을 합니다. 집단의 변화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현재의 진화론이다. 집단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봅시다. 이제 변이와 자연선택. 같은 종의 개체 사이의 변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 변이로 인해서 개체마다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달라짐에 따라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변이라는 게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변이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할수록 환경이 변화됐을 때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생존 개체가 있을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등한 생물일수록 진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고등한 생물일수록 유성 생체를 하는 거야.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서 그만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 선택을 보면 환경의 변화와 자연 선택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돌연변이는 생존에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돌연변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있다는 건 생존에 불리하지만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나 환경이 변화가 돼서 생존에 유리해지게 되면 정상인보다 오히려 돌연변이 된 애가 생존에 유리해지게 되면 그 아이가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많은 세균이 있었어. 그 중에 우연히 돌연변이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근데 항생제를 자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환경에서는 그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훨씬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럼 걔네들을 자연히 선택이 되는 거고, 시간이 계속 경과하에 따라 항생제를 처리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살아남은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증식을 통해서 더 이상 세균들이 죽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은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 집단으로 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하거든. 우리가 이제 항생제 남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남용이라는 건 이제 너무 뭐랄까 감기만 걸려도 감기약에 항생제 성분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굳이 항생제를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생제를 먹게 되면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항생제로 죽지 않은 세균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예전에 뭐 중국에서가 그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사실 사망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지 말자 뭐 이런 말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상태 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적어놓고 갈게요. 자, 그래서 많은 세균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우연히 돌연변이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등장합니다. 돌연변이에 의해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이 정상 세균 중에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네들이 항생제를 처리한 환경에서 내성을 갖는 세균이 생존에 보다 유리하여 자연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의 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생제를 처리함에 따라 살아남은 생존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세균이 죽지 않은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으로 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나방 개체군의 자연 선택이 있는데 검은색 나방이 있고 흰색 나방이 처음에 이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방들이 그 특정한 어떤 나무 줄기에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기 오염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요. 흰색 나방이 이 나무줄기가 그 지으류라는 게 있어요. 지으류는 굉장히 대기 오염에 취약한 생물인데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라고 해서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생명과원에서도 배우겠지만 선의가 시작이 될 때 맨 땅, 바위만 있어도 아무 뭐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얘네들은 생존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조류는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제공을 해주고 곰팡이와 같은 균류들은 그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광합성 재료를 또 조류한테 제공을 해주거든요. 얘네들이 흰색을 띈단 말이야. 그러면 지으류로 하얀, 밝은 색을 띠는 밝은 색인 지으류로 덮인 나무줄기에서는 흰색 나방이 천적의 눈에 띄질 않는 거야. 그래서 흰색 나방이 생존에 유리하여 자연 선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공업사회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해진 거지. 그래서 공업화로 이걸 공업암화라고도 하거든요. 나무들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공업암화로 대기 오염이 증가하게 되면 지구류는 견디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면 나무 줄기는 원래 색깔이 약간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나무 줄기 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흰색 나방들은 오히려 적의 눈에 확 띄겠죠. 그죠? 포식자 눈에 확 띄어서 이때는 이제 검은 나방이 생존율이 높아져서 자연 선택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업 암화로 인한 나방 개체에서의 뭐 자연 선택 예를 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특정한 종의 생존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연 선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모양 적혈구 여기 항생제도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딱 하나 더 얘는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모양 지난 시간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한번 얘기했어요. 헤모글로빈의 베타사수 중에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와야 하는데 발린이라는 게 왔죠. CTT라고 하는 DNA 트리플렛 코드상에 가운데 T가 A로 바뀌면서 GAA였던 게 GUA로 유전 암호가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이라는 걸 만듦으로 인해 헤모글로빈이 선형으로 결합을 해버려서 납 모양을 잃어버린 적혈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납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그냥 이런 말라리아가 없는 환경에서는 납 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모두 가진 사람은 악성 빈혈로 사실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 그러나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가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유리한 거야.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더라. 다른 지역의 사람보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냐? 말라리아 병원충은요, 모기의 침샘에도 살지만 사람의 적혈구에도 살아요. 근데 일반적인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어서 그 병원충이 살기 굉장히 적합하거든. 그러면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을 모기가 빵 물어요. 그러면은 모기 침샘을 통해서 말라리아 병원충이 이동을 하겠지. 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을 빵 문단 말이야. 그러면 내 몸 안으로 말라리아 병원충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정상 적혈구 유전자만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내 적혈관에서 말라리아 병원증이 증식이 돼. 그래서 나중에 적혈구를 다 깨버리죠. 다 깨버리면 오히려 빈혈, 고열에 시달리고 악성 빈혈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라리아에 이제 내성이 있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이형적합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만약에 A다.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만약에 HS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유전자라고 한다면 정상 유전자만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저항성이 없어서 생존에 불리해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 그리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성 빈혈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정상인 유전자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빈혈도 발현되지 않고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다. 그래서 생존에 유리합니다.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잡종인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거를 우리는 이형 접합자 우세 혹은 이형 접합자를 이제 서로 다른 형태 잡종이라고 하거든요. 잡종 강세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짐으로 인해서 특정한 환경,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내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하여 잘 선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고 뒤에 넘어갑시다. 자, 다윈의 자연 선택사 한번 볼게요. 공통 조상으로부터 책 38페이지 유리한 다양한 변이를 가진 후손들이 생존 경쟁 속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순서는 반드시 알아둡니다. 첫 번째, 과잉 생산.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개체 변이, 다양한 가족 변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먹이 혹은 서식 공간을 두고 생존 경쟁을 하며 더 잘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아요. 적자 생존, 그래서 자연 선택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유리한 형제 간에 계속 교배를 통해서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누적됨에 따라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게 되는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점이 있었어요. 유전적인 건 몰랐다.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던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했는지 유전 원리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점. 다윈의 자연 선택을 보면은 항상 많이 나오는 이해가 이제 갈라파고스 분들 핀치새 부리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이 섬이 하나였어. 근데 이제 대륙 이동설에 따라 대륙이 이동함에 따라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나눠져 버렸고 이게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격리가 됐어요. 그러면 각 섬에 존재하는 먹이의 종류가 달라진 거야. 그 섬마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먹이 종류 달랐고 어떤 데는 나뭇잎을 먹어야 되고 어떤 데는 곤충을 먹어야 되고 가시가 많은 선인장을 먹어야 되고 딱딱한 뭐 단단한 씨앗을 먹어야 되고 아니 물속에 들어있는 깊은 곳에 있는 먹이를 직접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먹이의 종류에 맞는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애들은 굶어 죽겠지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현재 각 섬마다 먹이를 먹기 가장 적합한 형태의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들이 각각 번성하고 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다윈 자연선택설의 예시가 됩니다. 갈라파고스 문도의 핀치새의 부리 모양의 차이. 그리고 아까 자연선택이와 항생제 내성세균 출현 이것도 예시 한번 적었었죠? 자, 세균들한테 반복적인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다양한 애들이 있었다. 내성이 없는 유전자를 가진 것과 그렇지 내성이 있는 것을 갖는 애가 유일하게 이제 돌연변이에 생겨났었고 소수의 세균들이 이제 항생제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살아남는 거야. 자연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된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성세균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오히려 이제 치료에 존재하는 항생제에는 내성을 가져서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뭐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겠죠. 뭐 과학에 미친 영향 뭐 이거 보면 되고요. 사회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뒤에 보면요, 아까 쌤이 이야기했었던, 여기, 나무의 저격의 빈혈증과 말라리아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정상적 혈구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발생 빈도를 한번 봅니다. 보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지금 말라리아 발생지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정상 적혈구 가진 사람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함께 존재를 하는데 정상적 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말라리아에 의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거지. 그리고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서 생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이런 말라리아 발생지에서는 이런 유전자들의 빈도도 높아진다. 다른 곳에 비해서. 왜? 여기에서 많이 생존을 하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진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없으면 악성 빈혈로 오히려 도태돼 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연 선택되는 거, 생존 능력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예시 한번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은 조금만 한번 설명할게요. 다양성 종류까지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최초의 생명체 출현, 약 45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을 하였고,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 뭐 화학진화설, 심해 열두구설, 우주기원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화학진화설은 이제 오파린이라는 사람이요. 화학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오파린은 화학진화설 실험 과정도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냥 참고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이 단순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됐고 그 유기물이 결국엔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화학 진화설이에요. 심해 열수구설이라는 거는 무기물도 굉장히 많고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가진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특정한 유기물들이 합성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유기물이 이제 뭉쳐져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게 심해 열수구죠. 우주 기원설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운석을 통해서 지구로 전달되었다. 이 유기물로부터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보는데 가장 뭔가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화학진화설이나 심해 열대우살 같은 걸로 인해서 최초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보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복잡한 구조로 진화되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지구 환경이 계속 변화가 일어났겠지. 거기에 이제 적응하며 진화한 결과 현재와 같이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용어만 알면 돼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있죠. 하나의 생태계에서 하나의 종으로부터. 자,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가 다양한 거야. 즉,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한 거야. 뭐 열대우림도 있고,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면 그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는 종도 다양할 거고.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에서 이제 특정한 지역을 확대를 했어요.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이, 즉 다양한 종들이 그리고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종다양성이야. 그래서 일단 다양해야 되고 종의 수가 많아야 되고 균등하게 분포해야 돼. 어느 한 종의 뭐 몰빵이 아니라 균등하게 고루고루 분포한 경우 종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다양성은 생물종이 많을수록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그 종 중에 한 종을 이제 확대를 했어요. 여기서는 굳이 쥐를 했네요. 들쥐.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개체마다 서로 달라지는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한 종이야. 근데 우리 넷은 다 특징이 다르죠.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야. 들쥐라는 한 종에서 들쥐들의 유전자가 다르다.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거는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용어 좀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먹이 관계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먹이 그물 형태를 이루게 되면 생태계는 보다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봐. 당연하겠지. 종 다양성이 낮다면 먹이가 하나씩밖에 없어. 만약에 환경이 변해, 그러면 한 놈이 만약에 살지 못해. 멸종돼버려. 그러면 그 윗단계에 있는 애들 또한 먹이가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멸종을 하겠죠. 금방 생태계는 파괴돼 버릴 수 있어. 그러나 먹이 그물이 굉장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특정한 피식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걸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윗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멸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뭐 이용을 하냐 여러분 그냥 보면 돼요. 버드나무 특히 이제 버드나무로부터 의약품 제공 아스피린 성분 그리고 벼는 당연히 우리한테 쌀 식량을 제공해주죠. 모카로부터 이제 섬유 원료 면을 만들었고요. 요즘 피양님 휴식을 제공해주고 소모공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가 거기 보면 의약품 예시만 좀 알아두세요. 주목이라는 나무에서는 텍솔이라는 성분이 세포 분열을 억제시켜서 항암제로도 쓰여요. 암세포 세포 분열을 막아주는 항암제로도 쓰이고, 자,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 강한 항생제의 주원료 페니실린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해열제로 쓰이는 아스피린 성분도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예시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이제 이런 보존 부분만 쌤이 다음 시간에 좀 언급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특히나 이런 국제적 활동 있지. 여기에 협약 같은 게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협약 몇 가지 쌤이 좀 알려주고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그거를 이제 원인에 대한 예시 같은 거 몇 개만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C부터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뒤로 가서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와 환경 이렇게 생태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요점이 조금 중요해요. 여기 63페이지 보면 이분이 생명과 원인데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빈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좀 추가로 어떤 거 이런 거 좀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 몇 개 좀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은 이제 생태계 평형입니다. 머리사슬, 뭐 머리등을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 생태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 에너지 흐름 쪽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그냥 먹이사슬 먹이분을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28강까지 마무리를 좀 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숙제는요. 그 아까 중단원 마무리하고 대단원 그 생명 시스템 파트랑 그리고 우리 오늘 한 대 있죠. 그 20, 6강 여기 다양성 보존은 여러분 읽어보고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상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일단 26강까지, 25, 26강까지 문제를 한번 싹 풀어봅니다. 이쪽 부분은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술술술술 풀릴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 경강을 한번 할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책 정도 세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좀 더 시간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뒤에 진도 금방 나가고 뒤에 문제까지 풀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할 수 있는 한 문제 풀어오세요. 59쪽까지. 오늘은 2월 15일, 그래서 다음 주 22일 날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